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공부 의욕을 높이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의욕을 높이려면 좋아하는 것을 찾아줘야 돼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줘야 돼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초등학교였는데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게 학교에서 하는 교지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 작가가 돼야지. 그때부터는 작가. 국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기자가 되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그 북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때요? 독서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자 중학교 애들하고 같이 독서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성탄절 때는 그 친구 아버지가 그거를 한 적이 말하자면 다방을 한 거 있어요. 그래서 다방을 빌려가지고 무슨 우리 같으면 무슨 뭐 일일 찻집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책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막 책을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책도 읽고 글도 쓰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제 문예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예반에 들어가서 뭐 계속 책, 이제 어떻든 꽁트도 쓰고 어떻든 그래서 나는 이제 문학가가 돼야지 뭐 그러면서 열심히 소설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시화전도 열고 뭐 문학의 방 같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문학방 했을 때 구상씨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시인이 오셔가지고 자네는 글이 처음은 좋은데 뒤로 갈수록 그 뱀꼴이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그런 기억을 있습니다. 근데 왜 의사가 된 줄 아세요? 의사가 된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이과였습니다. 물론 이제 적성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이과적인 것들이 강했지만 어떻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내는 이과긴 하지만 의대에 들어가서 그 의사에 대한 그 당시에 뭐 크로닌의 소설, 유명한 소설들이 많았었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소설. 진짜 의사로서의 그 환자를 다루고 그런 경험을 갖다가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적성은 사실은 적성 검사를 해보면 저는 이과였지만 사실은 놀기는 어디서 놀았어요? 전부 그림, 책, 독서, 그 다음에 문예반, 시, 산문 이걸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의사가 된 뒤에도 어때요? 거기에 관심 많으니까 책을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이들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떠냐면 이게 고정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나 요리사 될래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 걱정하죠. 이거 큰일 났다. 요리사 돼가지고 뭐 먹고 살아.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그럼 너 요리사 되지 마라. 그때부터는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 요리사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나 대학 안 가도 되지. 그러는 거예요. 대학하고 요리사하고 무슨 관계있어? 그러면 엄마가 설명하죠. 야, 무슨 소리야. 요리사가 되더라도 요리사가 되려면 대학원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셰프 같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셰프들은 다 대학도 나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대학에 안 갈래. 대학에 안 가야 되니까 나 요리사 안 될래. 아이들은 꿈이나 좋아하는 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유능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게 하면 거기에 숙련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나이에 책을 쓰고 뭐 거의 매년 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때 숙련된 거였죠. 그렇죠? 제가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는 주로 자기 분야만 공부를 했지 글 쓸 기회도 없고 캐도 없지만 지금 와서 그래도 책도 쓰고 어떻든 간에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받침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좋아했을 때 거기에 푹 빠졌을 때 그것을 하게 놔뒀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그 가방끈이 짧으셔가지고 저한테 관여를 전혀 안 하셨어요. 물론 옛날에 부모님들이 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드대로 다는 거죠. 뭐 클럽을 만들어서 다방에서 아이들하고 제잘거리고 있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다 다른 거. 너 하는 대로 해 놔두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거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좀 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숙련을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빠지고 있고요. 그거에서 중요한 기술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논문을 썼지만 논문 쓰는데 많이 도움을 줬어요. 실제적으로 학술 논문을 쓰는데 실제로 글 썼던 것들이 다 도움을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보시면 그 쌍둥이 혜수하고 혜인이가 있었는데 선글라스를 갖다가 엄마가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실제로 사줬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족지연. 그건 뭐냐면 자기의 미래에 좋은 것을 위해서 참는 능력이죠. 그런 게 있는지 조사를 봤더니 그런 게 높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뢰가.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데 있어서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약속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약속을 하면 꼭 지키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만족지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공부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힘들지만 열심히 했던 것들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만족을 지연했던 거거든요. 노력하거든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부모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부모님하고의 신뢰입니다. 그게 애착 육아가 주는 상당한 중요한 장점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아이들한테 있어서의 이제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부모와의 신뢰, 이것이 이제 정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을 때 반응을. 이게 3개월 된 아이인데요. 모빌이 있습니다. 모빌에다가 심리학자들이 발에다가 모빌을 갖다가 끈을 연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모빌을 계속 보고 있다가 아이가 발을 움직여 봤더니 모빌이 움직이거든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대근육 운동이 막 발달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심리학자들이 뺐어요.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거든요. 발을 움직여도. 그다음부터는 발을 안 움직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는 어떤 거에 대한 열광. 자존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아이들이 공부에 의욕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결정력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결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하고 있고 자존감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과는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결정력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결정력에 속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율성이죠. 자율성.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수련장이나 참고서를 갖다 선택하게 할 때 어떻게 선택하게 되세요? 제일 좋은 거 하나, 야 이거 풀어봐 그러지 않으세요 보통? 근데 똑똑한 부모, 자기 결정력을 아시는 부모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5개의 참고서가 있어요. 3개는 별로예요. 2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요 1개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대개 엄마는 뭐냐면 진짜 괜찮은 참고서를 딱 드리면서 너 이거 해. 아이가 공부 잘 안 해요. 근데 괜찮은 거나 최고 괜찮은 거 2개를 좀 아깝긴 하지만 2개를 딱 준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네가 결정해가지고 공부해. 그러면 걔는 열심히 한대. 미리 부모님들이 나쁘고 안 좋은 것은 미리 제거를 하고
좋은 것들 중에서 꼭 최고를 주지 말고 자기가 고르게 하면 그 아이는 오히려 그 수련장을 열심히 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성의 힘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게 그렇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자기 선택을 자꾸 하게 하는 것이 제일 첫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유능감은 좋아하는 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장려상을 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림 그리는 것에 유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뭐 하면은 막 내가 그려줄게. 그래서 전부 그러면서 실력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어디서 했었냐면 KBS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는데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정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평소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반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그날따라 한두 개씩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것도 뭐 이렇게 의미 있게 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야, 오늘 정의가 100점 맞았어. 너희들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 정의한테 물어봐. 딱 했어요. 그 말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에 촬영이 끝났죠. 그 다음에 7개월 후에 우리가 폴로업 촬영 때문에 다시 가서 KBS하고 저희가 같이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7개월 후에 얘는 그 반에서 수학에 지존이 돼 있었습니다. 왜 지존이 돼 있을까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수학 나 잘하나 보다 그러니까 유능감이 있은 거죠. 뭐 열심히 하는 데다가 친구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성공 경험 때문에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학의 지존일 뿐만 아니라 영어나 국어도 그 7개월 전부터 성적이 높아진 거예요. 그겁니다. 아이들한테 유능감을 심어주는 게 상당히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저처럼 그림을 잘 그리든지 아니면 책 읽는 걸 좋아하든지 수학을 또 좋아하든지 만들기를 좋아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런 유능감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축구를 잘하는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피파닷컴을 가르쳐주고서 야 이거 저기 호나우두에 대해서 좀 봐봐. 그러면 관심 가지고 볼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유능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감입니다. 유대감은 뭐냐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항상. 그러니까 부모님이 격려를 하든 칭찬을 하든 관심을 보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려상을 탄 다음에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만화가가 돼서 만화 그렸을 때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야, 너 만화 잘 그리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격려가 돼서 더 높아지죠.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 저녁에 야, 너 이 만화가 돼가지고 무슨 뭐 되려고 그래. 그 아이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만화에서 부정적이게 되지만 자기는 이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의욕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다른 거에 대한 의욕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님의 격려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아이들은 긍정심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긍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나 자신 있어, 나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어떤 것든 도전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처음에는 어설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감히 시작하는 것은 긍정성이 있어야지 과감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긍정심을 해야 되는. 그러려면 어때요? 자기 편도 대해줘야 되고 경청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격앙됐을 때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습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의욕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습관화가 되려면 키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침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뭐예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것만, 키 행동만 습관화시키면 그 아이는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공부하지. 딴 일 할 일 없을 거니. 그겁니다. 그러니까 키 행동을 갖다가 알아차려가지고 그것을 습관화시키면 다른 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긍정심을 예를 들어서 긍정심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걸 아니면 어떤 거를 얘기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레지던트로 오지만 상냥하고 뭐든지 시켜도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 나중에 못하더라도 하겠다고 그러면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걸 봐야 돼. 근데 그런 습관을 긍정성을 일으키는 습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것. 우리가 안전의 욕구라든지 생리적인 욕구는 사실은 충족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은 장기로 가지 않습니다. 장기로. 하지만 자아 실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 애정의 욕구는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사실은 그 히딩크 감독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아직 목마르다. 생리적이거나 안정의 욕구 같은 것들은 목마를 리가 없습니다. 한번 물 주면 끝나지만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사실은 끝없이 추구할. 도파민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세로토닌은 반대 물질이 있어서 딱 어느 정도 높아지면 더 이상 높아지지 않지만 이 도파민은 끊임없이 생산이 됩니다. 끊임없이 생산이 되니까 어때요? 3, 4세 아이들 기억나세요? 3, 4세 아이들 그림책 밤새 읽어달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한 3, 40번 밤새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형성이 돼서 그럽니다. 이 도파민의 장점은 바로 그런 건데 이것이 자아 실현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것은 인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외연을 넓혀놓으니까 어때요? 추구할 게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너 의사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러면 의사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허망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너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의사라고 그러면 그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스틸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틸 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막 재미있게 막 이렇게 좋아해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을 딱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제일 처음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울겠죠, 그냥. 울고 끝나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자극을 줘가지고 엄마 표정이 바뀌게 노력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의욕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기질에 따라서 그런 그냥 울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의욕적인 의욕으로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바꾸려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나중에는 그 의욕을 가진 아이가 되는 거죠. 이런 기질은 사실은 나중에 성격으로 됐을 때 이 3개월 때 이루어지는 것은 기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도파민이 긴 아이들이 도파민 그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거 긴 아이들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근데 도파민이 짧은 아이들은 그냥 울고 말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기질적인 거고요. 우리 시기에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성격으로 바뀌면 그것은 환경으로 부모님이 충분히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것을 해주는 방법은 부모님이 스파링 파트너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헬리콥터 부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빙빙빙 돌면서 아이를 감시하죠. 그리고 틈틈이 잔소리하고요. 부모가 끊임없이 개입하는 겁니다. 네. 이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의 시각에 맞춰서 개입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방임하는 부모가 있죠. 야,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놔두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스파링 파트너가 있습니다. 스파링 파트너는 뭐냐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우선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 거고요. 친구까지, 어떤 친구를 하는 것까지도 아는 거죠. 또 어디를 가는지도 알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됐을 때는 개입을 해서 해결해 주는 거. 그때 가서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스파링 파트너의
방이 많은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이완으로 유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뇌적인 아이고 그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에도 6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부모님이 스파링 파트너가 돼가지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도파민처럼 좀 한 단계 높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렇죠?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이런 역할을 부모님이 하셔야지 진정한 의미의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해결사가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빠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해결하려고 그러죠. 해결하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넘어져가지고 까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우선 안아주죠. 어떤 엄마들은 같이 울기까지 하죠. 예. 일단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훑어봅니다. 왜 훑어보냐면 아빠들은 마루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마루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한눈에 뭘 파악할까요? 얘 응급실에 데려가야 돼? 말아야 돼? 딱부터 결정하는 거죠.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또 물어보는 게 있어. 야 이거 친구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두 번째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 그래. 야 방에 들어가. 그걸 끝이에요. 그겁니다. 해결사죠. 해결사. 그게 해결사라는 거죠. 얘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내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빠들의 이 속성인데 엄마들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하기가 쉬워요. 야 너 이거 모자라면 내가 이거 사줄게.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해결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지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지지자가 돼야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준다는 것은 아이를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를 믿어야지 결국 그것은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한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거죠. 모욕감을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게 더 훨씬 확실합니다. 그래서 글로 써. 예를 들어서 메모지 한 장, 저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갔다가 밖에 이제 학원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컴퓨터 책상 위에 메모지로 야 엄마가 너 사랑해 이런 한마디면 아이들은 얼마나 상당히 글로 쓰는 것이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이 계약서 쓰는 것도 상당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글로 썼을 때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지할 때는 이제 그런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꿈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서부터 소설가에서, 그 다음에 소설을 쓰는 의사까지 지금은 부모들의 어떤 이제 멘토 역할을 하는, 저는 이제 지금의 꿈은 부모 교육의 어떤 구루가 되는 게 이제 제 꿈인데 어떤 꿈이 수시로 지나가면서 바뀌는 거죠. 바뀌어왔는데 그 꿈을 가지는 것이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꿈이 있으면 슬럼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맞는 게 꿈이거나 100점 맞는 거나 아니면 뭐 당장에 대학 입시에 들어가는 게 그거면 그거를 못하면 좌절합니다. 그렇죠? 나 오늘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게 꿈이었는데 100점을 못 맞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좌절하면 슬럼프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꿈은 100점 맞는 게 꿈이 아니라 말하자면 인류에 공헌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술가라든지 뭐가 꿈이야.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혹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꿈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 다 다르죠. 예,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 교육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유태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죠. 그리고 그 비교적 유복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들은 컴프레스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운동조차도 축구 클럽이나 이런 것들 등록을 해서 리더십도 배우고 사회성도 모으고 체력도 키우게 하는 것들,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이 됐죠. 스티브 잡스는 어떻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부모님이 어땠어요? 대학원생이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키우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대학 넣은 부모님한테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골랐는데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 고등학교 나오신 분한테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약속을 받고선 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랑 똑같아요. 이 아이는 나보다 똑똑해. 그렇죠? 대학원 다닌 두 부부 사이에 난 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여해봤자 오히려 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자 부품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전자 부품 공급돼 주는 것은 부모님들이 계속, 그리고 완벽한 거를 가르쳤지만 그 외의 것은 지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중퇴를 하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청강을 하죠. 전혀 스타일이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두 사람 다 성공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교육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교육이 집중적인 교육, 놔두는 교육, 이거 다 제대로 키울 수 있다면 아이들이 커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꿈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떤 교육을 받든 그 꿈에 의해서 아이들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지를 아냐면 이제 그 영재비포 시즌 1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 2를 하게 됐어요. 시즌 1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냐면 그때 슈퍼스타 K 시청률 비슷하게 나왔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2를 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근데 시즌 2를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를 참여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즌 2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200가족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이분 여기 좀 거기에 한 5가족을 뽑는데 200가족은 엄청나게 왔죠. 그래서 아빠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100가족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빠는 뭐냐면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다 해결해. 이 스타일 있죠. 해결사, 진짜 진정한 해결사예요, 이분은. 야, 너 결혼 못해? 그럼 내가 남편감 만들어줄게. 너 직업 없어? 내가 직업 만들어줄게. 내가 집 줄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너는 뭐 어떻게 하냐면 건강하게만 자라가 아니라 예쁘게만 자라다오. 어때요? 상당히 예뻐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림장 얘가 안 봐요. 엄마가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거 만들어요. 가져가지조차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학교에 가지고 갖다 줘. 하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한테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 그린 그림이에요. 어때요? 가지가 많죠? 이거는 뭐냐면 꿈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이는 꿈이 많은 거예요. 꿈이 많은 아이인데 아빠가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예쁘게만 자라. 꿈을 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론 나중에 개선을 해서 꿈 많은 아이로 바꾸긴 했지만 어떻든 간에 부모님이 이렇게 꿈을 갖다가 말하자면 아이의 꿈을 억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아까 그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치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한테 가치관을. 그 유태인 부모가 했던 그거죠. 인류를 위해서 너는 공헌하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가치관.
남과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가치관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가치관은 주로 1등이나 아니면 리더십이지만 일본 어머님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야, 남한테 폐해 안 끼치고 사회성 좋은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아이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모습, 베푸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은 남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류를 생각하고 외연이 넓어집니다. 남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구나. 아, 세계라는 게 있구나. 지구라는 게 있구나. 인류라고 있는 게 있구나를 합니다. 그래서 베푸는 작업이 사실 필요하다. 뭐 가끔가다 자선 냄비에도 두고요. 아프리카 난민한테도 돈 저금통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칭찬해 주는 일입니다. 이건 외연을 넓히는 상당히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멘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머님의 그게 컸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한테 의사 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어떤 요령을 피셨냐면 의사가 되는 게 우리 엄마의 이제 꿈이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꿈은 그것이었는데 어떻게 요령을 피시냐면 우리 친척 중에 해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추석 때 하고 설날 때 인사를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촌인데 무슨 인사를 가요? 바로 할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는 이해가 되지만 인사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인사를 가서 뭐 하니까 조교들도 와 있고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기도 하고 젊은 사람 조교들은 젊은 사람 얘기도 하고 뭐 하면 볼 거 아니야. 아, 야, 그 뭐 의대 교수가 되니까 이렇게 좋구나. 자연스럽게 익혀진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저기 그거 하면서도 내가 저기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과에 가고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된 거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사실은 우리 친척분이 하신 겁니다. 멘토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아빠가 멘토가 되면 더 좋겠죠.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꿈인데 아빠가 공대 어떤 무슨 교수나 어떤 과학자라 그러면 자기 직장도 보여주고 자기 사무실도 보여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처럼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선후배 누가 있으면 그것도 안 되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중고등 멘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아군이라고. 얘네들은 아군으로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 말은 잘 안 들어도요. 멘토의 말은 고지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에서 얘기해 준다는 믿음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멘토를 통해서 해주시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류나 다른 거에 생각하면 비로소 아이들은 도덕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도덕성은 성공의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다 도덕성이 다 높았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직장에 갈 길에 대하여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EO들의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윤리의식, 두 번째가 관계성, 관계, 유대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그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경험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문화적 체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몽골에 갈 텐데 뭐 1년에 뭐 한 번씩 몽골에 가가지고 이제 무이천 진료를 하는데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경험하게 하는 거. 그 아이들이 그러고 나면 습관이 되게 좋아져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문화 체험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더 자기의 외연을 넓히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근데 꿈만 가지고는 안 되죠. 꿈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꿈은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아까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이룬다라고 했지만 작은 목표들이 꿈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어떤 꿈을 꾼다 그러면 그 전 단계의 목표부터 정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목표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목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적인 목표가 있고 하나는 학습 목표라는 게 있어요. 평가적인 목표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거죠. 너 1등해. 이런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예? 목표라는 게 절대적인 평가. 너 50점에서 52점, 2점 올랐다. 요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하게 돼. 그래야지 아이들은 결국은 노력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영재 아이가 있어요. 제가 영재 개발 뭐 이런 데 강의하기 때문에 이제 영재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음악 영재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진짜 절대 음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1분 동안 치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쳐요. 즉흥적인 것. 그리고 그 탭 댄스를 트는데 진짜 완벽하게 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매스컴에서 가만 놔뒀겠어요. KBS, EBC, MBC, 케이블 TV까지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EBS를 방송에서 만났던 애였는데 얘가 6년 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평범한 아이가 돼 있었어요. 왜 평범한 아이가 돼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이 목표를 줄 때 이 평가 목표를 줘서 그래요. 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천재야. 음악 최고야. 너 머리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천재가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성공할 것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뭐 케이블 TV에서부터 난리가 났지만 한 2, 3년이 지나니까 똑같은 것만 하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발전이 없는 거죠. 이때 부모님들이 넌 천재야, 너는 음악 영재야라고 하지를 않고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발전 하나하나 주니어에서 시니어대로 넘어가듯이 하나하나 발전해서 성과를 얻고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했다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한테 목표를 세울 때는 작은 단계에서부터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 시험에 100점을 맞으려면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100점 맞는 게 목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공부 더 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목표는 아이들이 이루기가 쉽죠. 그래서 이루고 나면 도파민이 생성이 돼서 그 다음 것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은 목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시작한 일에 대해 격려와 흥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드백이죠. 피드백. 2점 올랐네, 4점 올랐네. 이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직장 했을 때 저희도 이제 제 병원장이긴 하지만 이제 직원들이 뭐 성과에 대해서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재무제표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분기별 재무제표 이런 걸 주면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 없어도 딱 지금 이래 성적이 이래 요것만 보여줘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하고 이 피드백은 짧을수록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퍼즐 실험인데 그 심리학자들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쉬운 퍼즐을 갖다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두 그룹한테 퍼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했으니까 잘 풀었겠죠. 그 다음에 전혀 맞지 않는 퍼즐이에요. 그러니까 풀 수가 없는 문제를 갖다가 두 개를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풀게 했습니다.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못 풀었어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떤 문제 풀래? 세 번째는 이 그룹한테 어떤 문제 풀래? 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자녀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쉬운 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거, 이렇게 못했으니까 이번엔 해줘야지. 그런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의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욕을 키우는 것이,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역경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역경지수라는 거. 왜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성공을 할까요? 어려운 아이들의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자나 아니면
그 성공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분들이 성공을 잘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이유는 이 역경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경지수 때문에.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아무리 유능감이 높다 하더라도 역경지수가 떨어지면 무관심, 지루함, 이완으로 머문다는 거죠. 아까 영재 두뇌랑 똑같습니다. 아까 그 음악 영재가 6년 만에 평범한 아이가 되듯이 역경을 주지 않는 한은 그 아이는 이런 상태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스파링 파트너가 돼야 돼요. 더 높은 기술, 더 어려운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역경이 높아지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렇게 되지만 자신이 생기면서 아이는 몰입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몰입에 빠질 때야만 아이들은 그 분야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상 많이 하시죠? 제가 영재비법 했을 때는 어떤 부모님이 계셨냐면 아이가 공부를 하면 꼭 팽이를 사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갈수록 팽이가 비싸집니다. 커지고.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를 갖다가 한 5개, 6개 가지고 있다가 계속 때리는 거죠. 잘못하면. 채찍과 당근과 채찍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 한번 예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블록하고 이제 공룡 같은 이제 뭐 책 차력 뭐 이런 거 놀거리를 준 다음에 30분 동안 놀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한테는 그냥 자유롭게 놀게 했어요. 또 한 그룹한테는 내가 보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눈사람을 만들어주면 이거 놀이하면서 눈사람을 만들어주면 내가 뭐 좋은 뭘로 줬어요. 보상을 줬다고 뭐 맛있는 쿠키나 이런 것들을 준 거죠. 딱 주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이들이 왔어요. 두 군이 이제 한 다음에 한 군은 이제 보상을 안 주고 다음 날 유치원에서 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떤 것을 놀았냐면 무보상 집단은 공룡 블록 그동안 어저께 놀았던 걸 가지고 그대로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지만 이 두 번째 그룹 보상을 받은 그룹은요. 그거는 안 갖고 노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거를 노는 거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받아야지 노는 게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자기 일이 아닌 게. 그래서 보상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4학년 정도가 되면 외적 보상 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자꾸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상당히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내적 동기를 없애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창의성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주문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얼마 줄게 그림을 그린 거하고 자기가 그려가지고 판 그림하고 기술이나 능력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의성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눈사람을 같이 좀 만들어서 주면 내가 보상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보상이 크다 보면 이제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컨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함부로 쓰는 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팽이에 중독되는 거죠. 내 아이들은 뭐 영재일과처럼 더 좋은 팽이. 그러니까 팽이에 완전 필이 꽂혀가지고 이제는 이 팽이를 모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부가 제대로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단기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은 도움이 돼도 또 보상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연산적인 일이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이런 연산 문제를 푸는 데는 이게 보상이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생각하고 해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상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 중에 그런 영재가 하나 있어요. 연산을 잘하는 영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암산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암산은 주판을 갖다가 이 이미지로 떠올려가지고 주판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것을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런 연습을. 그 연습을 시킬 때 보상을 줍니다. 그 엄마, 영재 부모들이 해주는 게 뭐 여러 가지 보상을 주죠. 그러면서 보상을 주. 그게 먹혀요. 이 연산 작업은.
그렇지만 창의적인 일,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사고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이 보상으로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그림 중에서 그 주문받은 그림은 창의력이 없다듯이 사실 효과를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보상을 할 때 하더라도 그 연산적인 작업 외에는 사실 보상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뭐냐? 내적 동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적 동기를. 네.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물론 연산적인 작업에서도 뭐 당근과 책적을 사용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산적인 거, 예를 들어서 출석한다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그 벌을 주더라도 아주 신속하게, 엄격하게 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내실 때 아이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화내셔야 돼요. 화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화내시되 다만 네가 싫은 게 아니다. 네가 나쁜 게 아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화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넌 좋은 놈이야.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벌을 줄 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럴 때면 크게 화내세요. 다만 크게 화내는 건 그 행동에 대해서만 화를 내시고 너는 좋은 놈이야.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니? 하면 아이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크게 화냈기 때문에 아이는 그다음부터는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것들이 채찍이 갖는 것듯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하는데 그것은 행동을 고치기 때 그럴 때는 항상 신속하게 그리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엄마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데 직원들하고 너무 거리가 없으면 그 훈육자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엄마를 갖다 무시한다든지 예의 없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적 동기를 잇는 아이들은 결국은 장기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꼭 돈이나 인정을 무시하지는 않고요. 또 이게 결국은 행복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적 동기를 갖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적 동기를 하는 것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도전적인 것들을 해줘야 돼요. 아까 그 음악 영재처럼 똑같은 것을 반복시키는 것은 아이한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을 갖다가 인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것을 한 목적이 뭐냐. 이것의 가치관, 아까 뭐 가치관 말씀을 했는데 그런 가치관을 항상 갖게 해야지 내적 동기를 일으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동기를 갖다 일으키는 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취압력. 너 뭐 돼야 돼? 너 이번에 100점, 너 1등 뭐 이런 거. 성취압력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하는 것들 안 좋고요. 스트레스, 그다음에 전폭적인 지원. 네가 잘못해도 나는 너를 지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어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못하게 자꾸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자꾸 하다 보면 긍정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특히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정적인 언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난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거 절대 못하게 하고요. 외적 열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뭐 좋은 차 사는 거 이런 외적인 것들의 열망이 내적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셔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숙련해야 된다는 거죠. 숙련. 왜냐하면 어떤 습관을 갖다 하더라도 결국은 숙련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유능감이라고 그러는데 유능감을 키워야지 아이들이 의욕이 생깁니다. 유능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사실은 몇 번을 넘어져야지 걷는 줄 아세요? 1000번에서 2000번을 심리학자들이 조사했더니 2000번을 넘어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1000번 이하로 넘어진 사람 중에서는 걷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보행기를 태워가지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게 하기를 바라시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숙련은 연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에 따라서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천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한 그룹에는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노력하는 인간이었다라고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냈습니다. 이 4개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고를까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에서 들은 아이들은 다 이런 거 쉬운 것만 골랐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노력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아이들은 어렵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문제를 할 때는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하더라도 노력 중심의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똑똑해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숙련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 아시죠?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나 만시간 이상 그 투여를 해야지 그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는 어떻을까요? 이 사람은 천재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을까요? 아니면 숙련해서 음악가들을 됐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모차르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3세 때부터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모차르트 조사를 해봤더니 모차르트가 3세 때부터 작곡을 했는데 그 만 시간이 되기 전에 말하자면 작곡에 만 시간이 노출되기 이전의 작품들은 전부 카피거나 흉내내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휘가로의 결혼, 그 모차르트의 유명한 곡들은 전부 다 만 시간이 노출된 이후에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거를 딱 하면, 어우, 특이한 거 했네? 너 창의력이 있어. 너 천재야 하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그거는 영재가 아니에요. 영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재를 정의할 때는 어느 분야에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숙련이 돼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고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창의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재 테스트 받아서 영재 받은 거 그거는 영재가 아닙니다. 영재 잠재력이 있는 것뿐이지 진짜 영재는 대개 중고등학교 때 영재 판정을 받는 게 정확히 영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이라는 게 노출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냥 노출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신중한 연습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중한 연습만. 그 신중한 연습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습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를 소진하는 수가 많아요. 단순한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아까 슬럼프에 빠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있으면 구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육체나 정신적으로 소진이 되면 이완을 시키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긴장만 하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긴장과 이완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껏 긴장할 때는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꿈을 얘기해주고 이완을 시키면 다시 아이들은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복하는 거, 키포인트를 하는 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도 이제 영재 시즌2에 나왔던 아이들인데 이 엄마는 상당히 그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아이가 잘 못 자라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갖다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열심히 키우겠어요. 그죠? 아주 아이를 갖다가 심지어는 아이가 학교에서 파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애 어떻게 지냈니? 그래서 그거 교정해줘요. 그런 정도로 불도저식으로 아이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한
하니까 행동도 무관심해져요. 공부에만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라 행동에도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목욕을 시킬 때 보니까 어떻게 목욕을 시키냐면 아이 욕탕에 보통 아빠가 아이를 목욕시킬 때는 욕탕에 들어가서 아이를 갖다가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샤워기로 그것도 피부 대지도 이렇게 목욕시켜요. 뭔 문제 알아요? 마음이 멀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나 관심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솔루션을 갖다가 해결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의 습관이 키 행동이 다른 거에도 여파를 미친다는 거죠. 예?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아이 목욕하는 것조차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키 포인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키 포인트를 해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구들이 커뮤니케이션. 예? 커뮤니케이션. 뭐 이건 잘 아시는 거예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렇죠? 유대감하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 인정. 부모가 아이한테 그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는 잘못했는데 분명히 엄마가 약속을 했어요. 뭐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했어. 근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 그 얘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해야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는. 아이하고 대화할 때요, 아이의 에너지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끄떡거리면 본인도 이제 끄떡끄떡거리고, 그리고 아이를 항상 보면서 이런 엄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뒤보고서 설거지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눈도 맞추고 고개 끄떡일 땐 끄떡이고 에너지도 맞추고, 그리고 아군 입장에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 같은 것들을 해주면 상당해지고, 설교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문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정확해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7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적당한 스트레스는 제가 아까 인순이 얘기를 했는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학업 성취도를 높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높이면 아이들은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즌2, 이것도 시즌2였는데, 이 엄마는 그 극좌내형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꼼꼼한 엄마예요. 그래서 육아일기를 썼는데 하루에 5장 내지 10장을 써요. 육아일기를 받는 그런 엄마예요. 그런 엄마였는데 아이를 갖다가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산만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좌절을 한 거죠. 그래서 맨날 아이하고 싸우고, 아이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으니까 아빠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은 사실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6시면 들어올 수 있는데 맨날 10시에 들어와요.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 먹고 있어요. 혼자 맥주 먹고 있어요. 싸우는 게 싫어서.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면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옹이가 많아요. 근데 이 아빠가 참 잘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아이하고 같이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을 했냐면 아빠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요. 엄마는 오히려 거꾸로 하게 했어요. 엄마하고 자전거 타고 운동화 돌게 하고 아이하고 스킨십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아이한테는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도 있고 그 근육도 떨리고 감염도 잘 되고 헬페스도 잘 걸리고 그렇죠? 또 있지만 감정으로 보면 신뢰감도 없고 화를 잘 내고 불안하고 그렇죠? 또 마음으로 봐서는 판단력도 떨어지고요. 우유부단해지고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요. 행동은 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아이들이 자꾸 뭐 넘어져서 까지고 그러고 과식하고 수면장애가 있고 감염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은 항산화 효소 같은 것들이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토시아닌이 있는 보라색 과일이라든지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음식
그런 음식들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붉은색 과일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편도체 관리입니다. 편도체. 그래서 편도체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90초만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감정을 돌려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돌려넣는 방법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스킨십을 들리다든지 천천히 걷는다든지 심호흡을 한다든지 또 눈을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까 렘 수면 때 어땠습니까? 렘 수면이 되면서 체계화 정리화를 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감정을 갖다 정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 스타일에 맞게 공부를 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브레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걸 이제 두뇌 성격이라고 불리우는데 원래는 두뇌는 좌뇌하고 우뇌로 구분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좌뇌는 어때요? 규칙적이고 그다음에 성실하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언어를 담당하고 그렇죠. 우뇌는 어떻습니까? 창의력이 있고 감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또 3단계로 나눌 수 있죠. 대뇌 겉질하고 변형계 뇌줄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 네드 허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4개로 나눴어요. 브레인 모드라고 그럽니다. 그걸 저는 두뇌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성자뇌형, 이거는 빌 게이츠 같은 스타일이죠. 규칙적이고 이런 아이들, 분석적이고 양적인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 많은 아이, 주도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감성자뇌형이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같은 스타일, 예? 창의력이 있고 새로운 것에 아주 하고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한눈에 보는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감성운의 아이들,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 관계 때문에 아이들 공부 여러 명이서 공부하면 남 챙겨주느라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자뇌형 아이들한테는 계획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학생 이름만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혼자 공부하는 게 좋고요. 청각학습자가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아까 엄마처럼 이렇게 연필 깎는 거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용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원 강의 잘 듣고요. 복습, 예습. 미리 또 예습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미리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명문대에 비교적 잘 가는 아이들입니다. 주도형 아이들은 제가 여기에 속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왜 공부를 초등학교 때 잘했냐면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학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반 아이들한테. 너희들한테 우등생을 공부 잘하는 아이 한 명한테 우등생을 줄 텐데 여기 있는 이 금메달 이게처럼 이거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죠. 성취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복도에다 자기 이름 써 있는데 그 이름에 자기 이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목표를 중요시하고요.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요.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주면 상당히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욱할 때는 반응을 하지 마셔야 돼요. 예? 마음 가라앉았을 때 반응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좋고요. 이성운해요. 이런 아이들은 학원 강의 같은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누가 옆에 있어서야지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해줘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외에는 공부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또 옆에서 누가 있지 않으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타입이 이런 타입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칭찬을 좋아하고요. 예습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거 도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적인 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한 거 있죠. 새로운 거, 영상, 동영상 이런 걸로 공부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과외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스타일입니다. 감성운해형, 관계를 중요시하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은 여럿이서 공부하면 안 되고요. 친한 아이 한두 명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운동학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게 놔둬줘야 되는 하고요. 이 아이들은 남한테 가리키면 공부 잘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너 공부한 거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거라는 거죠. 결국 아이들한테 공부에 의욕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은요. 공부 의욕만 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죠. 그렇죠? 일단은 공부 의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습관을 만들어 줘야지 비로소 아이는 우등생이 되고 명문대학에 가고 또 인생을 원하는 성공적인 것들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공부 의욕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그거는 좋아하고 좀 자기 스스로 하고 이런 유능감을 갖게 하게 하고요. 그 유능감이 있다 보면 아이들은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그냥 놔둬도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습관의 아주 중요한 제가 핵심 행동이라고 보통 키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찾아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거 하나만 해줘도 아침 공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 뇌는 사실은 힘들고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변해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습관화된 행동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습관화시켜야지만 비로소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연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